인생에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대가 제프리 영은 이런 패턴들을 인생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20대 중반 수아 씨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수아 씨는 친구관계, 회사 생활 등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절 찾아온 이유는 갓 결혼한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사왔는데 제가 싫어하는 색깔의 옷을 사온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말을 하기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에는 뭔 일 있냐고 말 시키면서 저를 너무 귀찮게 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꼭 내 마음을 일일이 표현해줘야 하느냐 라는 것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수아 씨가 불가능한 일, 세상에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말 안 해도 나의 욕구가 저절로 채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이미 해봤거든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은 배고픔이나 젖어버린 기저귀 느낌, 기분 나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긴장감은 해소되고 다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내 불편함이 해소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엄마가 와서 도와준 것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에게 전지전능한 마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라는 존재가 내 욕구와 불편함을 처리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고 생각할 줄 알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욕구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점점 아이의 욕구를 일일이 맞출 수 없게 되고 아이도 점점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고 해결해 줄 거라는 원시적인 환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세상에 고단함을 느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땐 말 안 해도 나의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던 어린 시절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 그때의 향수를 느끼면서 누군가에 의해 내 욕구가 저절로 채워질 거라는 그런 원시적 환상을 다시 품게 됩니다. 다시 수아 씨의 얘기로 돌아볼까요? 날 사랑한다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실제로 애인이나 부부,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원시적 욕구가 존재하는 걸 간간히 보게 됩니다. 저는 수아 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수아 씨, 불행히도 실제 우리들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줄 순 없다고요. 하지만 정말 드물지만 세심하고 다정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는 그런 상대도 있죠. 다은 씨는 바로 그런 남자, 수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털어놓은 고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 공허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날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뭔가 불안하고 외로워요. 그녀는 남편과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지만 뭔가 알 수 없이 불안하고 공허했어요. 사실 다은 씨는 어려서 아버지의 폭언과 신체적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나는 꼭 폭력적이지 않은 남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를 만날 거야 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남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보살펴주고 칭찬해주는 대인관계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했던 겁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편을 자꾸 화나게 하거나 잘못을 해서 비난받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예린 씨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었는데요. 예쁜 외모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좋아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예린 씨 주변에는 그녀에게 이성적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린 씨는 많은 연애를 했음에도 그들에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유부남을 알게 되었고 불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혀서 너무나 괴로워하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인과 이혼하고 예린 씨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사랑도 끝이 났습니다. 예린 씨는 왜 이렇게 금기시되는 연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정신분석에서는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소유욕과 이성적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어머니에겐 경쟁심과 적개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경쟁하는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걸 여성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이 콤플렉스가 잘 해소되지 않은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극적이고 전시적이며 관심받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손을 다쳤다고 과도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빠한테 호호해달라고 애교를 떠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부남을 반복해서 사랑하는 건 이런 근친상간적 소망을 드러내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유부남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상징하고 유부남의 부인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어머니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주영씨는 몇 년 전 시작된 무기력함과 불안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얘기를 한 뒤에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에 기분 상하진 않으셨죠? 저는 처음에는 별뜻 없이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도 없이 하는 이 질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증상은 점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없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했고요. 여느 날처럼 그날도 주영씨는 저의 기분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 지겹진 않으시죠? 저는 대답 대신 그동안 주영씨가 항상 본인 이야기 뒤에는 내 기분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요.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증상은 다시 안 좋아졌고요.
어느 날 주영씨는 어릴 적 무뚝뚝했던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분인지 표정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화가 나신 줄도 모르고 웃긴 얘기를 하다가 맞은 적도 있어요. 어린 그는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확인해야만 했던 겁니다. 주영씨는 저와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듣고 있으면 본인의 어린 시절 가족 드라마를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목과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내용은 언제나 비슷하고 결과도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아침 드라마들의 반복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청자는 알아도 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것처럼 실제 우리들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에 반복되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유심히 관찰해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4살 된 인수는 인형놀이를 할 때면 어른 인형으로 아이 인형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그걸 어기면 밥을 안 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 인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어른 인형은 아이 인형을 때립니다. 5살 된 예은이는 인형놀이를 할 때 여자 인형과 남자 인형을 항상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 인형은 무관심한 듯 가지고 놀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발생된 관계들을 인형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인수의 아버지는 강압적이었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심한 체벌을 했습니다. 예은이의 부모는 자주 싸웠고 그럴 때면 예은이는 혼자 방치됐고요. 아이들의 놀이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만을 반복하거나 상징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위에서 일어난 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의 관계,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죠. 아이는 그런 관계가 옳은 건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틀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 틀은 마음속에서 공고해질 뿐이죠. 낯선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대인관계는 적어도 안전한 거라고 믿으면서 그 안에 자신을 맞춰갑니다. 마음은 처음 맺은 관계를 반복하려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나의 어릴 적 중요 인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내게 중요했던 인물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찾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설령 부모와 맺은 관계 패턴이 학대와 고통을 동반한 것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아이는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 패턴 안에서 부모가 준 자신의 자아상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요. 부모에게 비난받고 맞으며 자란 아이는 그것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무의식적으로는 그 관계 패턴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자기는 못났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한다는 자아상을 확립하는 거죠. 커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대가 제프리 영은 이런 패턴들을 인생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특권의 덫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대접을 바랍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상대편한테 무례한 요구를 스스럼없이 하기도 합니다. 자기 규제력이 약하고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세상이 왜 나만 안 도와주냐고 억울하다는 불만만 반복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어떤 규칙이나 통제 없이 버릇없이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마음속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이 집안의 왕자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건 당연해. 난 소중한 자식이니까. 두 번째는 복종의 덫입니다. 남의 욕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을 만나 고생하다 헤어지고는 또다시 착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했다가 혼나거나 철저히 무시당한 경험이 있고 부모가 강하게 처벌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랐을 때만 인정받았을 거고요. 잘못을 하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면 남에게 실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마음속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희생해서 부모님이 기분 좋아지시면 날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엄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이 외에도 책에는 총 11가지의 인생의 덫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나의 대인관계 패턴, 자꾸만 빠지게 되는 인생의 덫들, 내 마음을 모르면 과거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무의식적 습관에 그냥 끌려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면 그 습관을 계속할지 바꿀지 멈출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박용철 원장의 신작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도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큰 편인데 책을 읽으며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최근 읽은 책들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생활 밀착형이며 어려운 내용을 다양한 진료 사례로 쉽게 풀어주셔서 굉장히 유용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